여러분, 혹시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냄새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제게는 그게 바로 멸치 육수 냄새였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펄펄 끓는 육수통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보낸 세월들. 아무리 벅벅 씻어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그 비릿하고 구수한 냄새는 도무지 빠지질 않더군요. 그게 훈장인 줄 알면서도 가끔은 남들 앞에 손 내밀기가 부끄러웠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독 장사가 고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이었죠. 서울 가서 직장 다닌다던 아들 녀석이 불쑥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은 제 퉁퉁 불어터진 손을 덥석 잡더니 대뜸 눈물부터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저 아버지 뒤따라서 이 가게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요. 아버지 청춘 다 바친 곳이잖아요.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하면서 꽉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고생을 알아준다는 거, 그게 그렇게 달콤한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내 업을 이어받겠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저는 그날 30년 묵은 앞치마를 벗어줄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말에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가게의 모든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이었죠. 도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건 아마 30년 세월을 넘겨준다는 시원섭섭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꾹 하고 빨간 인주 자국이 서류에 박힐 때 제 인생의 한 챕터도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더군요. 사무실을 나와서 아들에게 가게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 안 하게, 아니 더 번창하게 만들게요. 그 듬직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들의 품은 따뜻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남을 보듯 계산적인 눈빛 같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평생을 바친 가게를 아들에게 믿고 맡긴 이 아버지의 노후가 평안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그때 느낀 그 서늘함, 그건 어쩌면 늙은이의 노파심이 아니라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하지만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가게를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듣고 있자니 세상에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적적함을 달래보려 동네 공원이나 노인정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귀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게요. 평생 단골이었던 박씨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쭈뼛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어이, 김 사장. 아니지, 이제 은퇴했으니 형님이라 불러야 하나. 근데 말이야, 요즘 가게 육수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육수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비법 노트까지 꼼꼼히 적어줬거든요. 제 말에 박씨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깊은 맛은 하나도 없고 맹탕이야. 거기다 김치도 중국산 쓰는 것 같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벌써 말이 많아. 아들이 젊어서 그런가 재료값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고 수군대더라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가게에서 재료 장난을 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죠.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 시간이라 바쁜가 보다 싶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들아,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국수 맛이 좀 변했다고 하셔서 혹시 육수 낼 때 멸치 양을 좀 줄였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즘 사람들 입맛은 아버지 때랑 달라요. 그렇게 진하고 쿰쿰한 냄새나는 육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깔끔하고 가벼운 맛이 트렌드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게는 30년 된 단골들이. 제가 다시 말을 이으려 하자 아들은 말을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아버지 방식대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마진을 남겨야 장사죠. 자꾸 옛날 방식 강요하지 마세요. 저 바빠요. 끊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아들의 말, 마진을 남겨야 한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한 늙은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업 방식을 이해 못하는 걸까?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요란해서 마음이 더 심란했던 오후였죠. 거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핸드폰 놔두고 집 전화로 걸려올 곳이 없는데 말이죠.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다급하게 들리던지 받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식자재 납품하는 김 사장입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제 가게에 멸치와 건어물을 대주던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잠겨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침묵. 아이고, 김 사장. 웬일인가? 빗길에 배달하느라 고생이 많지. 형님, 제가 이거는 진짜 도리가 아닌 줄 아는데 형님하고 맺은 의리가 있어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김 사장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말입니다. 가게 넘겨받자마자 저희랑 거래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재료들, 형님, 그거 육수용 멸치 아닙니다. 그 가게 지금 껍데기만 형님 가게예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내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지던 찰나 거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제 가게 근처에서 정육점을 하는 30년 지기 김 사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 따먹기나 하려고 걸었을 시간에 수화기 넘어 김 사장의 목소리는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이런 말 전하기 참 거시기한데 형님 아들놈 말입니다. 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냥 내놓은 것도 아니고 금매로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분명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맛을 이어받아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그런데 가게 운영은커녕 재개발 보상금과 권리금만 챙겨서 캐나다로 이민 갈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요, 그건 발등이 아니라 제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잡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어가며 지켜온 그 가게가, 제 본심 같은 그곳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시장 골목을 달리는 내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기 저 전봇대 아래서 아들놈 기저귀를 갈았고 이 골목 어귀에서 녀석이 학교 다녀오길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내 청춘이, 내 인생 전부가 녹아있는 이 거리가 녀석에게는 그저 돈뭉치로 바꿀 수 있는 매물에 불과했다니.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멀리서 가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낯선 양복쟁이와 마주 앉아 희희낙낙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고 있는 녀석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자식! 제 고함 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 아버지. 오늘 몸 안 좋아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뻔뻔하게 둘러대는 녀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인주가 붉게 묻은 도장이 막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개업자는 험악한 분위기에 눈치만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아들의 멱살 대신 계약서를 낚아채 찢어발겼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내 놈이 감히 팔아먹으려 들어? 아들은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버지, 어차피 저 주신 거잖아요. 제 건데 제가 파는 게 뭐 어때서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런 폐륜 앞에서는 부모도 독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잠시 숨 좀 고르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신다면, 그리고 제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제게는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법대로 하자 이거지? 저는 품속 깊은 곳, 젖지 않은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증여할 때 변호사 친구 녀석이 혹시 모르니 이건 꼭 넣어두라며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내 인생 사는 거 좋지. 근데 이건 읽어보고 도장을 찍든 말든 해라. 제가 던진 서류를 받아든 아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계약 및 운영 유지 조건부 증여 계약서. 거기엔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중자 아들과 가게를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경우 증여는 즉시 무효가 되며 소유권은 증여자 아버지에게 반환된다. 아들은 몰랐던, 아니 설마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신의 한 수였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한 각서 앞에서 녀석의 욕심은 그저 종이 조각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아들을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녀석의 등짝을 보며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익숙한 앞치마 끈을 허리에 묶으니 그제야 떨리던 손이 멈추더군요. 육수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글보글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가게를 채웁니다. 국물은 다시 진해지겠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은 아마 영영 묽어진 채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겐 아직 대접해야 할 손님들이 있고 지켜야 할 맛이 있는 것을요. 뽀얀 김이 서린 주방, 저는 다시 국자를 잡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제 인생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뜨겁고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어도 제 인생이 전부 실패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끓는 육수를 보며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